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역사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조선시대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밤마다 다른 여인의 처소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조선시대 왕들 중에는 후궁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태종은 18명, 성종은 무려 12명의 후궁을 두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권력욕이 강했고 가장 냉혹했다고 평가받는 그 왕이 의외로 조선 최고의 애처가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바로 제7대 왕, 세조 이후입니다.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사육신을 죽이고 조카를 유배 보낸 그 세조. 역사책에서는 냉혈한 권력자로 그려지는 그 세조가 말이죠. 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조는 후궁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조선 왕들 중 가장 적은 숫자죠. 그마저도 세종대왕 시절에 하사받은 후궁이었고 세조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들인 후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평생 단 한 여자, 정희왕후 윤씨만을 사랑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도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하며 왕비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꺼냈고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도 반드시 정희왕후를 대동했으며 심지어 사냥을 갈 때도 함께 갔습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조와 정희왕후, 이 부부의 깊은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와 그의 곁을 지킨 한 여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조가 아직 수양대군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28년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수양대군. 그의 부인은 1440년 파평 윤씨 집안의 딸 윤씨였습니다. 훗날 정희왕후가 되는 그녀죠. 당시 왕자들의 결혼은 대부분 정략적이었습니다. 왕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결합이었죠. 하지만 수양대군과 윤씨의 결혼은 달랐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수양대군 부부는 세종의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금슬이 좋은 부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다른 왕자들은 여러 명의 후궁을 두는 게 당연한 시대였지만 수양대군은 달랐습니다. 세종대왕이 하사한 후궁 한 명 외에는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일부에서는 수양대군이 여색을 탐하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진심으로 윤씨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과 윤씨 사이에는 4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장남 의경세자, 훗날의 예종인 차남 해양대군, 장녀 의숙공주, 차녀 명숙공주. 이 중 의경세자는 훗날 비극적으로 요절하지만 당시 수양대군 가족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왕실에서 부부가 금슬이 좋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사이가 좋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시 유교 사회에서 여성, 특히 왕비는 정치적 발언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왕비의 역할은 아들을 낳고 내전을 관리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수양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윤씨와 상의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가족 문제도 모두 아내와 함께 의논했죠.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는지 당시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수양대군이 아버지 세종에게 외사촌의 벼슬 문제를 청했다가 망신을 당한 일화가 나옵니다. 세종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내가 감히 부인의 베갯머리 청탁을 받아서 나에게 말하느냐? 이 일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수양대군이 평소 부인 윤씨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녀가 부탁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뜻입니다. 다른 왕자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렇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 이것이 훗날 조선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사건, 계유정난의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453년 10월 10일, 조선 역사를 뒤바꾼 날입니다.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의 충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계유정난. 이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의 현장에 의외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씨, 훗날의 정희왕후입니다. 계유정난을 실행하기 직전 수양대군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실패하면 역적으로 몰려 죽을 것이고 성공하더라도 역사에 영원히 역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는 것이니까요. 더군다나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한명회가 급히 달려와 대감, 일이 새어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거사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수양대군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윤씨가 나타났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갑옷을 입고 가동 임어울운을 데리고 단기로 김종서의 집으로 갔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드디어 갑옷을 입고라는 표현. 누가 입혔을까요? 야사와 여러 기록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망설이는 수양대군에게 갑옷을 입혀준 사람이 바로 윤씨였다고 합니다. 말없이 묵묵히 남편의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가세요. 단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수양대군은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여자는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걸 확신한 거죠. 수양대군은 단기로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황보인을 비롯한 단종의 충신들이 살해되었고 수양대군은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세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윤씨는 왕비, 정희왕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된 세조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고 정희왕후는 남편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육신의 단종 복위운동, 금성대군의 모욕 사건, 피해 숙청은 계속되었고 세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세조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단종의 죽음이었습니다. 1457년 세조는 결국 어린 조카를 죽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종은 유배지 영월에서 17세의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죠. 그날 이후 세조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마다 단종의 환영이 나타나 자신을 원망했고 세조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이때 곁에서 세조를 지탱해준 사람이 바로 정희왕후였습니다. 정희왕후는 남편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야 했죠. 왕비로서, 아내로서 정희왕후는 세조가 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그런 아내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권력도 책임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죠. 하지만 세조에게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희왕후에 대한 사랑과 신뢰였습니다. 세조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조는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할 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네, 왕이 신하들 앞에서 우리 마누라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엄숙한 조정에서 신하들이 도열한 앞에서 왕이 자기 부인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을요.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교태전을 검색하면 세조실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교태전은 왕비가 거처하는 곳이죠. 다른 왕들의 실록에는 교태전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데 세조실록에만 유독 자주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세조가 그만큼 자주 왕비를 찾아갔고 왕비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세조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반드시 정희왕후를 대동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외국 사신을 접견할 때도, 심지어 사냥을 갈 때도 정희왕후와 함께였습니다. 당시 유교 사회에서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왕비는 내전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고 외부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희왕후를 단순한 아내가 아닌
자신의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궁중의 대소사를 왕후가 모두 왕에게 허락을 받고 행했으며 왕은 왕후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희왕후가 궁중 일을 처리할 때 세조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왕은 왕후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세조는 정희왕후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녀의 판단을 존중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정희왕후는 왕비로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궁중의 인사 문제, 왕실의 경조사, 심지어 일부 정치적 사안까지도 정희왕후의 의견이 반영되었죠. 세조가 이렇게 아내를 신뢰하고 의지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 정희왕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총명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복잡한 궁중 사정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죠. 둘째, 정희왕후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사욕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을 부당하게 밀어주거나 파벌을 만들지 않았죠. 오직 왕실의 안정과 백성의 평안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조가 진심으로 정희왕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은 귀담아 듣게 되고 신뢰하는 사람의 판단은 존중하게 되는 법입니다. 세조와 정희왕후의 관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행복하게만 흘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세조와 정희왕후에게도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1457년 장남 의경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20살의 나이였습니다. 세조와 정희왕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정희왕후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희왕후는 슬픔을 억누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차남해양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왕실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1468년 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2세. 죽음을 앞두고 세조가 가장 걱정한 것은 뭐였을까요? 바로 어린 세자와 왕실의 미래였습니다. 세조는 정희왕후를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나는 안심하오. 우리 아들을 부탁하오. 정희왕후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세조는 아내를 믿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정희왕후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1468년 9월 예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와 정희왕후의 차남이었죠. 하지만 예종은 약했습니다. 몸도 약하고 정치적 기반도 약했죠. 정희왕후는 아들을 위해 조정을 바로잡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1469년 11월 예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즉위한 지 겨우 1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정희왕후는 또다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남편도 잃고 장남도 잃고 이제 차남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왕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왕실을 지켜야 했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종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겨우 4살이었습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가 왕이 될 수는 없었죠. 정희왕후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남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을 왕으로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훗날의 성종입니다. 1469년 11월 예종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정희왕후는 신하들을 불러 선언했습니다. 자을산군을 예종의 양자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라. 이것은 조선 역사상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후사 없이 죽었을 때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권력이자 책임이었죠. 정희왕후는 자신의 권위로 손자 성종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종은 겨우 13세였습니다. 너무 어렸죠? 그래서 정희왕후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수렴청정입니다. 왕대비가 발 뒤에서 정사를 돌보는 것. 조선 역사상 최초의 수렴청정이었습니다. 정희왕후는 1469년부터 1476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수렴 청정을 했습니다. 어린 성종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린 것이죠. 놀라운 것은 정희왕 후의 수렴 청정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사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았죠. 오직 나라의 안정과 백성의 평안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외교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20세가 되어 성년이 되자 정희왕 후는 깨끗하게 수렴 청정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왕이 어른이 되었으니 혼자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정희왕 후는 권력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희왕 후가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대비가 된 이유입니다. 정희왕 후는 1483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조가 잠들어 있는 광릉이었습니다. 정희왕 후는 남편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정희왕 후가 세상을 떠나자 성종은 할머니를 세조 옆에 묻어드렸습니다. 광릉. 세조와 정희왕 후가 함께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광릉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왕과 왕비의 봉분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약 50m 정도 떨어진 두 개의 봉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세조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검소하게 장사 지내라. 그리고 왕후가 세상을 떠나면 나와 조금 떨어진 곳에 묻어다오. 왕후의 무덤을 만들 때 내 무덤을 건드리지 않도록. 세조는 죽어서까지 아내를 배려한 것입니다. 자신의 무덤을 만들 때 고생했던 백성들이 또다시 고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하지만 두 무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생전처럼 서로를 지켜보듯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조라는 인물은 분명 논란이 많은 왕입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고 수많은 충신들을 죽였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단 하나 변치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희왕 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역사는 복잡합니다. 한 사람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죠. 세조는 냉혹한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아내를 사랑한 남편이었고 자식을 아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정희왕 후는 남편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대비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 부부의 이야기는 권력과 사랑, 책임과 헌신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